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재기 알고리즘의 효율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기라고 하면 리커시브한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함수가 함수를 부르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n 팩토리얼 구하는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누적해 가면서 이렇게 곱하는 경우. 그래서 n 팩토리얼을 재기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n 팩토리얼에는 n이 0일 때는 1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n-1을 팩토리얼 하는 데다가 n을 곱한, 그죠? n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재기적 정의를 저희가 함수로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n이 0일 때, 이렇게 n이 0일 때 얘는 1을 리턴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에다가 인자를 n-1만큼 호출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n을 곱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n-1 값을 들고 다시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재기하고 그래서 결국 언제요? 리턴 1을 만날 때까지 얘가 이제 반복 동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n을 계산하기 위한 그 곱셈 횟수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어쨌건 fn을 구하기 위해서는 fn-1에다가 n을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fn-2에다가 n, 그러니까 요 n이 하나 줄어든 애가 n으로 들어오니까 n-1을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쭈르륵 연산하게 됩니다. 결국 얘가 n개만큼 이런 연산을 하겠죠. n개만큼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 곱셈의 횟수를 보면 n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다면 저희가 비고 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애는 뭐 성능이 이 정도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팩토리얼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팩토리얼 말고요. 나중에 보시면 피보나치나 뭐 이런 애들은 속도가 엄청 걸립니다. 속도가 엄청 걸리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나중에 따로 여기 아마 그걸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되니까 뒤쪽에서 그건 이제 배울 거고, 어쨌건 n 팩토리얼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성능은 이 정도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진 탐색에 대해서 보면 이진 탐색도 뒤쪽에서 이제 자주 등장할 거거든요.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이진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크기가 n인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배열 내의 요소들에 대해서 특정한 값 x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미리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이게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데이터가 이게 쭉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쭉 정렬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찾는 것보다는 혹은 맨 끝에서부터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딱 중간을 딱 찍어가지고 중간 값을 딱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가 물어본 값에서 있으면 이게 찾은 거고요. 이거보다 만약에 내가 물어본 값보다 이 값이 작은 곳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쪽 면에. 이거보다 중간 값보다 큰 값이면 이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반땅을 해서 이쪽 면이었던 반땅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기준을 물어보고 찾을 수도 있고 이쪽이냐 이쪽이냐로 나눠서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땅 이렇게 하는 게 이진 탐색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 살펴보면, 자, x가 배열의 중간 요소와 같으면 찾은 거고, 만약에 x가 중간 값보다 작으면 왼쪽 반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재기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면 오른쪽에서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그거 그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는 건 중요치 않고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거보다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데이터가 잔뜩 있으면 얘네들을 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렬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정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하는데 이 중간 요소를 이제 찾아야 돼요.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가 이만큼 있을 때, 전체 13개겠네요. 그죠? 13개가 있었을 때 중간 요소를 어떻게 찾느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겠죠. 그러면 뭐 처음과 끝값이 있으면 뭐 그걸 나누기 2 해가지고 이제 막 구할 거예요. 어쨌건 중간값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자, 나는 요 18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고 싶은데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어쨌건 얘가 이쪽 면에 있다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 면으로 이동을 해서 나머지는 돈케어예요. 이쪽 면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는 중간 값을 찾고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6개의 중간 값을 어떻게 찾냐면 요걸로 찾습니다.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보통은 여기 인덱스 값 2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서 이제 구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이고 5니까 5를 2로 나누면 2.5죠.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인덱스가 2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요소를 찾고 중간 요소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중간 요소는 아니었으니까. 그럼 큰 곳에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다. 이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얘는 빼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3하고 5하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2개를 구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럼 8이죠. 그걸 나누기 2 했더니 4가 이 중간값이. 4가 있는 곳에 딱 왔더니 거기에 얼마가 있어요? 우리가 원했던 그 값 18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찾았다라고 하는 게 이 알고리즘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슈도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 애는 배열을 받고요. 첫 번째 값과 라스트 값에 대한 인덱스를 받아들이고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 x를 받아옵니다. 여기 있는 설명대로 뭐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첫 번째가 라스트보다가 크다. 이런 일은 없겠죠. 그죠? 첫 번째가 라스트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해서 그냥 리턴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중간 값을 구하는데 첫 번째 값하고 라스트 값하고 더해서 그걸 2로 나눠서 요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하한을 구해내는 건데 요 꺽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버림. 2.5면 2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게 꺽쇠가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5면 3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규칙이에요. 그냥 그 정수를 그러니까 내가 소수점 값이 있는데 정수로 된 데이터를 골라야 될 때 중간 값으로 쓸 때 3을 중간으로 쓸지 4를 중간으로 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규칙으로 이렇게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중간값 구하는 방법을 해 놓고 자, 그래서 중간값에 가서 내용을 봤더니 그게 x면 이제 찾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중간값보다 x값이 작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값하고 내 중간 값보다 하나 작은 값, 이 두 개를 인덱스로 넣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값은 이미 썼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그 다음 데이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미 중간 값을 썼기 때문에 시작 값이 중간 값보다 하나 큰 값, 그리고 라스트 값을 넣어서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이제 하면 돼요. 자, 보통 이 알고리즘을 쓸 때 우리가 첫 번째 검색을 할 때 배열을 넣고요. 0번 인덱스하고 맨 마지막 끝값. 그러니까 이게 0번부터 시작되는 배열이다 보니까 맨 마지막 값은 n-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인덱스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알죠? 0번부터 하니까 우리가 4개면 3번이 이제 끝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은 4개지만 숫자는 3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0,3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어떤 값 이렇게 넣어서 서치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진 탐색의 최악의 경우를 본다면 보통은 첫 번째에서 딱 찾으면 최상의 경우고요. 베스트한 경우고. 갔는데 없어요. 그럼 일로 이동을 하고 갔는데 없어 이동을 하고 갔는데 없어 이동을 하고 갔는데 없어서 여기까지 오면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이 최악이어도 얘는 이제 실제로 하면 반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로그 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진 탐색의 경우는 로그 n 정도의 복잡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 적을 때는 막 그런데 이게 만약 숫자가 100개였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중간을 딱 자르니까 처음 100개에서 중간 값 잘라서 검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0개에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엔 25개, 그 다음엔 뭐 12개, 그 다음 6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져 나가는 거죠. 100개를 다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진 탐색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저희가 그 요약하기 전에 잠깐만 보시면 지금 책에 보시면 그 팩토리얼 계산하는 그 경우하고요,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다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셔서 처리하시면 좋아요. 좀 아쉬운 거는 여기에 있는 얘가 이미 소팅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는 저희가 소팅 배우고 나면 같이 섞어서 처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뭐 책을 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앞부분은 너무 쉬워서 사실은 이것까지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코딩 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는 솔직히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디버깅 좀 찍어 보면서 이제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이제 보시면 좋아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알고리즘만 보고 이게 뭐 결과가 이래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제기 같은 거를 이제 자주 쓸 때 보면 이게 함수가 함수를 물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결과값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출력물들 이렇게 좀 준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그래프나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런 것들도 지금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글로 표현하거나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툴들이 좀 있어요. 자바에도. 그래서 그 노드하고 엣지 이런 거 막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비주얼하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주로 시간 복잡도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 복잡도 많이 얘기했죠.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기본 연산 횟수를 입력 크기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비곱표 기법 뭐 이런 거 많이 써서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기본 연산이라고 하는 거 아까 여러분 예제 몇 가지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류할 때 최악, 최선, 평균 뭐 이런 식의 복잡도를 나타내는데 최선은 보통 잘 안 쓰죠. 그죠? 뭐 무조건 첫 번째 찾을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최악이나 평균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점근적 표기는 입력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질 때, 그러니까 이게 값이 계속 늘어날 때 그 복잡도를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이 숫자가 작을 때는 앞뒤에 붙는 그 수치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만 숫자가 굉장히 무한대로 커지면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그 방정식 중에 가장 큰 그 차수의 그 내용들이 제일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곱표기는 점근적인 상한값을 찾을 때 쓰는 거고요. 오메가 표기법은 하한을 찾거나, 그리고 세타는 상한이자 하한인 거.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보듯이 비고랑 세타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타로 표현이 되면 어쨌건 얘가 제일 적절한 값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요번 2장에 있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알고리즘 효율성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원래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비곱표기법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아까 보셨듯이 그냥 이게 경향성 정도를 확인하는 애거든요. 물론 뭐 수학적으로 풀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풀 수 있죠. 아까 전에 그 동영상 보셨듯이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풀어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통 많이 무시하고 쓰긴 하지만 최소한 어떤 책이나 무슨 어떤 곳에서 비고 n 비고 n 로그 n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됐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뭐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좀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에도 보면 그 아까 전에 그 비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면서 이제 진짜 여러분 걸로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벌써 1장, 2장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3장부터가 이제 정렬 알고리즘이죠. 아까 전에 저희가 아쉬워했던 거 있죠. 정렬 안 돼 있던 정렬이 먼저 돼 있던 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정렬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이번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수업 어쨌건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연습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